850만 원짜리 명품 시계. 한적한 골목길 끝 으슥한 카페 앞.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 그리고 그 노인을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드는 20대 사기꾼.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흔하디흔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연으로 끝났을 겁니다. 피해 노인은 평생 아끼던 시계를 빼앗기고 눈물을 흘렸을 테고 사기꾼 일당은 그 돈으로 오늘 밤 술을 마시며 역시 노인네들은 쉬워라고 키득키득 웃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노인이 사실 함정을 판 사람이었다면 그 백발의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사이버 사기꾼, 보이스피싱 조직, 중고거래 전문 사기단들을 때려잡아온 전설적인 베테랑 수사관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기꾼이 골목 모퉁이를 신나게 꺾어 들어가는 순간 사방에서 사복 형사들이 우르르 튀어나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익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짓.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오가는 시선들.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며 왔어? 하고 주고받는 가벼운 인사.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 속에서 하루하루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리듬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뚝 끊겨버린다면 어떨까요? 김만석 씨는 62살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경찰복을 입었던 건 2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 몇 달을 밤새워 공부해서 간신히 합격한 경찰 공채 시험. 그때의 설레임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처음 정복 차림으로 걸어 들어가던 날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됐구나. 그 뜨거움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는 37회를 버텼습니다. 초임 때는 지구대에서 주취자 민원 처리하고 야간 순찰 돌고 싸움 말리다가 얼굴에 주먹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시절이었죠. 젊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아프면 자고 일어나면 됐습니다. 30대 중반에는 형사부서로 옮겨가면서 진짜 수사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강력, 지능, 마약, 사기.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그는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 그들이 사람을 속이는 방식, 함정을 파는 기술 같은 것들을 살에 새기듯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다 40대 초반 인터넷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사이버 범죄 수사대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는 잘 모르는데 하며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컴퓨터가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요. 수법만 다를 뿐 욕심을 이용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신뢰를 이용하는 그 본질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그 시절부터 그야말로 물이 올랐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이버 스토킹, 해킹,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중고거래 전문 사기단 검거. 그가 팀장을 맡은 이후 수사대의 검거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몇 건의 굵직한 수사에서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올리며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후배들 사이에서 그는 팀장님 코에 걸리면 끝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범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였고 후배 형사들에게 만석 씨는 엄하지만 든든한 진짜 어른 같은 존재였습니다. 팀장님은 냄새로 잡는다니까요. 진짜로요. 사건 파일 한번 쭉 훑으면 이놈이다 찍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놈이에요.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실력인 거죠. 한 후배 형사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퍼져나가 수사대 전체의 공식 견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경찰 제복을 입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였습니다. 정년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마지막 날 사무실을 정리하고 짐을 들고 나오는 순간에 만석 씨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들의 박수와 꽃다발, 케이크.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정문을 나서는 순간만은 뭔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만석 씨는 오랫동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한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37회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석 씨는 나름대로 적응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주는 아침밥을 천천히 먹고 TV를 좀 보다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지다가 만석 씨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갑을 채웠고, 이 손으로 증거물을 채집했고, 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반드시 잡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하는 일은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글픈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박정임 씨는 남편의 그 공허함을 눈치챘습니다. 같이 산 지 30년이 넘은 사람인데 남편의 얼굴에서 뭔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정임 씨는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시들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돌아올 대답이 없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여보, 나 요즘 당근마켓이라는 거 써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좀 팔고 이웃들이랑 대화도 하고. 당신도 한번 해봐요. 사무실에서 쓰던 낡은 공구들이며 등산복이며 정리할 것들 많잖아요. 만석 씨는 처음에 내가 무슨 중고 거래야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못 쓰는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해봐요. 뭐가 어렵다고. 아내의 은근한 설득에 못 이기는 척 만석 씨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다운로드하고 동네를 인증하고 프로필을 만드는데 사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린 물건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채 자고 있던 드라이버 세트와 낡은 등산화였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딩동하고 알람이 울리며 첫 번째 채팅이 왔을 때의 그 작은 설레임이란. 등산화 아직 있나요? 저 동네 사시는데 직거래 가능할까요? 만석 씨는 피식 웃으면서 천천히 독수리 탑업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만석 씨의 당근마켓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소소했습니다. 낡은 공구, 입지 않는 등산복, 안 쓰는 캠핑용품 같은 것들이 하나둘 팔려나가면서 몇천 원, 몇만 원씩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금액이야 크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네 이웃들과 주고받는 대화, 물건을 건네줄 때의 짧은 만남, 그런 것들이 은퇴 후 고독에 젖어있던 만석 씨에게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허허, 이거 꽤 재미있는 물건이네요. 어르신,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쓰세요.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열어보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고급 시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자 안에는 유리 너머로 영롱하게 빛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한 점이 누워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털어서 구입했던 예물 시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맘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차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스마트워치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 명품 시계는 장롱 깊은 곳에서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만석 씨는 시계를 손목에 대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계속 여기 넣어둬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식들은 차지도 않을 텐데. 이거 팔아서 정임이랑 삼겹살이라도 두둑하게 먹는 게 낫겠다. 그는 정성스럽게 시계의 앞면, 옆면, 뒷면, 그리고 케이스와 보증서까지 차례차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손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니까요. 가격은 8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잡은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폭탄처럼 채팅이 쏟아져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만석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이니 선뜻 연락하기 쉽지 않겠지 하고요. 그냥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만석 씨는 안경을 집어쓰고 화면을 켰습니다. 채팅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 닉네임은 쿨거래장인. 안녕하세요. 혹시 올리신 시계 아직 판매 중이신가요?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연락드려봐요. 제가 진짜 오래 찾던 모델인데 혹시 내일 당장 직거래 가능하실까요? 바빠서 그런데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로 와주시면 내고 없이 올리신 금액 그대로 현장에서 계좌이체나 수표로 깔끔하게 드릴게요. 만석 씨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느리지만 꼼꼼하게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거래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장소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와주실 수 있으시죠? 딱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서요. 위치는 땡땡동 땡땡길 끝에 있는 카페 앞인데 오후 2시에 뵐 수 있을까요? 만석 씨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는 거실 벽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사관으로 살아온 사람의 본능 같은 것이 이 짧은 몇 줄의 메시지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는 채팅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계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빠르게 거래를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기꾼의 언어를 연구하고 분석해온 사람의 눈에는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몇 가지 낯익은 신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 보통 직거래를 원하는 구매자들은 판매자의 근처 장소를 제안하거나 판매자의 편의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시도입니다. 계좌이체나 수표.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표를 언급하는 것은 왜일까요? 수표는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끝 한적한 카페 앞. 번화가나 지하철역 근처가 아니라 사람의 왕래가 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정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곳을? 만석 씨는 천천히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판매자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오랜만에 냄새가 나는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만석 씨는 조용히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도 현직에서 뛰고 있는 수십 명의 후배 형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번호를 골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최진혁 나야. 내일 혹시 비번이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답장은 10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인데요? 비번 맞아요. 뭐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만석 씨가 채팅을 봤던 그 시각, 화면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서울 외곽 한 주택가 골목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그 공간 안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3대가 나란히 놓인 책상 앞에 26살의 박민우가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크고 작은 사기로 경찰 조회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그 다음엔 인터넷 쇼핑몰 가짜 물건 판매,
그리고 22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고거래 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은 처음에 둘이었다가 셋이 되고 지금은 박민우 본인을 포함해 5명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적인 범죄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도 철저했습니다. 박민우가 총책입니다. 표적을 고르고 작전을 짜고 판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 아래로 채팅 담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얻고 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행동책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물건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가장 앞에 나서는 역할입니다. 그 밖에 대포 통장 관리책, 위조 수표 조달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십 건의 사기를 쳐왔습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빠른 대처가 어려운 표적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들에게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해서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거나 추적을 당해도 금세 포기할 확률이 높은 대상을 고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박민우가 만석 씨의 게시글을 발견한 건 조직의 채팅 담당이 그날 오후 내내 수십 개의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글을 훑으면서였습니다. 야, 형님. 이거 봐요. 롤렉스 비슷한 스위스 명품 시계 850짜리. 게다가 판매자 사진 보세요. 채팅 담당이 내민 화면을 박민우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의 문장은 한눈에 봐도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쓴 것처럼 띄어쓰기가 어색하고 맞춤법이 불규칙했습니다. 박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케이. 이거 완전 대여다. 노인네 혼자 올린 거야. 프로필 보면 독수리 탑업 쓰는 할아버지 빼박이잖아. 이런 어르신들은 거래 경험도 별로 없고 뭔가 이상해도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거든. 연락해봐. 채팅 담당이 대포폰을 들고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닉네임은 쿨거래장인. 평소에 잘 쓰던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자 박민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물었다. 자, 내일 장소는 동쪽 지정해. 골목이 좁고 인적이 드문데 우리가 사전 답사해둔 곳. 비상구 2개 추격당해도 왼쪽 골목 꺾으면 막다른 길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 있어. 그들은 거래 장소를 정할 때도 사전 답사를 합니다. 도망칠 동선, 피할 골목, 폐쇄회로 카메라 위치, 근처 주차 가능 구역까지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프로페셔널리즘이었습니다. 다음날 작전을 담당할 행동책은 조직에서 가장 발이 빠른 이강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4살의 이강민은 고등학교 때 육상부 출신으로 100m를 11초대에 끊는 순발력과 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은퇴한 수사관이나 경비원 같은 사람에게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형님, 전화 가면 됩니까? 이번엔 어떤 방식이에요? 박민우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며 설명했습니다. 노인네니까 단순하게 간다. 일단 나가서 물건 확인하는 척해. 시계 케이스 열어서 진짜인지 보는 척하면서 손에 쥐어. 진품이면 바로 들어올 거야. 그러고 나서 시선 분산. 뒤에 친구가 돈 가져온다는 척 손가락 집어서 노인네 고개 돌아가게 만들어. 그 찰나에 발동 걸어서 골목으로 쭉 달려. 아무도 못 잡아. 근데 혹시 소리 지르거나 하면요? 그럼 품속에 있는 수표 꺼내서 밀어넣어. 위조 수표지만 노인네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 못해. 여기 드렸잖아요 하고 우기다가 밀치고 튀어. 설령 신고해도 대포폰, 대포 통장 써서 추적 안 돼. 어차피 늙은이들 신고해봤자 기억도 흐릿하고 진술도 엉성해. 그들은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려고요. 마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그에게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였고 자신은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만석 씨의 거실에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람이 하나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 최진혁인데요.
내일 비번 맞아요. 오랜만에 한 건 하는 거예요? 저갑니다. 팀장님, 저 이동훈입니다. 진혁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내일 비번이에요. 팀장님, 박영수입니다. 형사 1팀에서 듣고 연락해요. 합류 가능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만석 씨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된장찌개와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그는 평온한 얼굴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제 몇몇 후배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경찰관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 만석 씨가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디요? 시계 직거래. 아내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만석 씨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은퇴 후 집 근처 산책할 때 입는 허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 입는 깔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굳이 정돈하지 않고 살짝 헝클어진 채로 두었습니다. 허리는 반쯤 구부렸습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조금 힘겨운 듯한 모습이 되도록. 시계는 예물 시계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커다란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평소에 시계를 팔러 나가는 노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약속 시각 2시간 전인 낮 12시 만석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인근 카페에 들러 후배 형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최진혁, 이동훈, 박영수, 그리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사복 차림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의 눈에는 그들 모두 형사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무리 사복을 입어도 숨겨지지 않는 그 특유의 분위기, 눈빛, 자세.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왔냐? 고생들 하네, 비번인데. 최진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님이 부르시는데 비번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진짜예요? 당근마켓 사기꾼들이에요? 직접 보면 알 거야. 만석 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거래 장소 주변 지도를 화면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거래 장소는 땡땡동 땡땡길 막다른 골목 카페 앞. 내가 어젯밤에 혼자 가봤는데 골목이 기역자로 꺾이는 구조야. 꺾이는 지점 오른편에 담장이 있고 왼쪽에 좁은 샛길 있어. 상대방이 만약 뛴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거의 정해져 있어. 기역자 꺾이는 지점 안쪽이야. 그리로 들어가야 탈출 루트로 이어지거든.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꺾이는 지점 안쪽에 2명 대기하고 입구 쪽에 1명, 카페 건너편 건물 2층에 1명이 전체 상황 보면 어때요? 이동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카페 안에 1명 더 들어가 있어. 커피 마시는 척하면서. 인도 쪽에 차 한 대 빼는 것도 괜찮겠다. 만약 도망 방향이 다를 경우 차로 차단할 수 있게. 팀장님 역할은요? 만석 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당연히 판매자지. 현장에 나가서 상대방 확인하고 증거 확보하고 신호 넣으면 그때 움직여. 근데 팀장님 진짜로 시계 빼앗기면 어떡해요? 진품이잖아요. 만석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빼앗겨봤자 얼마나 가겠냐? 내 발로 현행범 들어오는 거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더 확실한 증거만 쌓이는 거지. 최진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상대방이 여럿이면 어떡해요? 배우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만석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오늘의 진짜 목표야. 현장에서 행동책 하나 잡는 게 끝이 아니야. 어제 채팅 패턴이랑 거래 장소 지정하는 방식 봐서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야. 뒤에 조직이 있어.
그 조직 전체를 잡는 게 진짜 목표다. 형사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럼 행동책 잡는 즉시 폰 확보하고 즉각 디지털 포렌식? 맞아. 행동책이 들고 있는 폰에서 연락처랑 메시지 먼저 확인하고 연결된 통화 기록 역추적해서 총책까지 가야지. 만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각자 위치에 먼저 들어가. 나는 1시 40분에 도착할게. 문제 생기면 내가 먼저 신호 넣는다. 신호는 내가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귀에 대는 척하면 그게 출동 신호야. 그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 알겠지?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카페를 나서며 만석 씨는 다시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걸음을 무겁게 하며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40분 약속 장소 앞. 만석 씨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카페 앞에 섰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물건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용히 주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오른쪽 건물 2층 창문, 살짝 열려있는 블라인드 틈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동훈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골목 안쪽 기역자 꺾이는 지점 너머 담장 그늘에 무언가 색이 어두운 옷이 슬쩍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박영수와 한 명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카페 유리문 너머로 혼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진혁이었습니다. 50m 정도 떨어진 골목 입구에는 차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쇼핑백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나온 현장이네. 몸이 기억하는군. 오후 2시 정각. 골목 저편에서 걸어오는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살의 이강민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그의 걸음걸이는 얼핏 보면 그냥 동네 청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그의 발목과 허벅지에서 미세하게 긴장된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걷고 있지만 이미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역시나. 어르신, 당근마켓 시계 판매자 맞으시죠? 날씨도 더운데 오래 기다리셨네요. 강민이 최대한 밝고 싹싹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석 씨는 살짝 흐릿한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쇼핑백에서 시계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아, 예. 여기 있어요. 평생 아끼던 건데. 조심히 봐주세요. 목소리까지 살짝 떨리는 노인 연기. 그는 30년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기도 30년짜리였습니다. 강민은 케이스를 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정말로 명품 시계였습니다. 가품이 아니었습니다. 보증서도 케이스도 시계 뒷면 각인까지 진품 중의 진품이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대박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손목에 대보는 척하면서 발끝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살짝 당기며 출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만석 씨의 눈에 보였습니다. 어르신 상태 진짜 좋네요. 근데 지금 현금이 조금 모자라서. 아, 저기 골목 입구에 제 친구가 차 타고 와요. 저기 보이시죠? 강민이 만석 씨의 등 뒤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전형적인 시선 분산 수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보통 노인이라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0.5초의 틈에 강민은 이미 시계를 들고 골목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 1mm도. 오히려 그는 강민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낮고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야. 강민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야라고? 이 노인이 나한테 야라고 했다고. 방금 전까지 흐릿하고 어수선해 보이던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모를 서늘한 것, 오랫동안 많은 것을 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유의 날카롭고 묵직한 눈빛. 강민의 등줄기로 이상한 감각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너 뛸 때 왼쪽 발목 조심해라. 보도블록 깨진 데가 있어서 잘못 디디면 접질린다. 평생 고생한다. 강민은 전신이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무슨 소리야? 야, 나간다. 강민은 시계를 움켜쥐고 몸을 돌려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100m 달리기 선수처럼 폭발적인 가속이 붙었습니다. 신발 바닥이 아스팔트를 박차는 소리가 탁탁탁 울렸습니다. 뒤따라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노인이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강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왼쪽으로 기역자 골목의 모퉁이를 꺾어 들어갔습니다. 탈출 루트로 이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절대 안 잡히는 루트. 사전에 답사까지 해둔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를 꺾어 들어간 순간 퍽! 악! 강민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으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것이 정면에서 막아서 있었습니다. 담장도 아니었고 벽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사복 형사가 두 팔을 벌리고 모퉁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현행범 체포한다. 양팔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쇠가 손목을 죄어 들어왔습니다. 찰칵,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강민은 얼굴이 바닥에 닿은 채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거 놔. 내가 뭘 했는데. 시계 들고 달리는 게 현행범이지 뭘 했냐. 박영수 형사가 무표정하게 답하며 강민의 허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느릿하고 여유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똑바로 선 자세로 걸어오는 사람. 아까 그 허름한 점퍼의 노인 만석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허리는 완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넓고 단단하게 펴졌습니다. 걸음걸이는 더 이상 힘겨운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의 중심이 땅속 깊은 곳에 고정된 것처럼 흔들림 없는 아주 무게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를 본 형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습니다. 팀장님, 검거 완료했습니다. 강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팀장님? 저 노인이 팀장님? 만석 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강민을 내려다보며 손을 뒤로 모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봐. 형사들이 강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민의 얼굴엔 흙이 묻어 있었고 코가 조금 찰과상을 입어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생기 넘치고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공황에 가까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시계 보다가 갑자기 달리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이없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만석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달리고 싶어서? 시계를 들고 내가 야라고 부르자마자 그건 우리가 이 골목 CCTV 다 확인했다. 너 들어오는 것부터 시계 집어드는 것, 달리는 것까지 전부 찍혀 있어. 아까 내가 일부러 못 본 척한 것도 있거든. 근데 너 품속에 있는 그거 꺼내봐. 형사 한 명이 강민의 재킷 안주머니를 수색했습니다.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포폰 하나 그리고 수표처럼 생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만석 씨가 수표를 들어서 한쪽 눈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위조 수표네. 일련 번호도 없고 은행 발행 코드도 가짜야. 뭐 혹시 드렸잖아요 하고 우길 생각으로 준비한 거냐?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야, 나 30년 동안 너희 같은 놈들 잡으면서 살았어. 수표 위조 조직은 너희 세대 애들이 즐겨 쓰는 수법인데 일련 번호 체계를 제대로 모르거든. 위조 지폐나 위조 수표는 항상 그 디테일에서 걸려. 이 수표 인쇄 잉크도 다르고 용지도 달라. 30초 만에 가짜인 거 알았어. 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석 씨는 형사들에게 눈짓을 하고 강민을 대포폰이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포폰을 들어서 잠금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뭐냐? 강민이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이 폰 기종이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15분 안에 풀려. 근데 협조하면 나중에 검사한테 좋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안 하면 묵비권 행사로 기록에 남아. 어느 게 유리한지는 내가 더 잘 알 텐데.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104. 형사가 번호를 입력하자 폰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텔레그램 앱이 떠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암호화된 숫자 조합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야, 강민아, 어떻게 됐어? 왜 연락 없어? 형님 걱정된다. 강민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야, 빨리 연락해. 그리고 총책 박민우의 메시지. 강민아, 지금 뭐 하냐? 5분째 연락 없는데. 혹시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연락해. 만석 씨는 폰을 형사들에게 건넸습니다. 기지국 위치 확인하고 이 채팅방 연결된 다른 기기 IP 역추적해. 지금 총책이 발 동동 구르고 있을 거야. 아지트에서 나오려다가 우리 잡히면 일이 커지니까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오면 정보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 상태 이용해야 해. 최진혁이 빠르게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합니다, 팀장님. 만석 씨가 고개를 돌려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너 아지트 어디야? 강민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안 하면 내 폰에서 직접 추적한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어차피 같은 결과야. 근데 그 사이에 박민우가 아지트 털고 증거물 다 없애버리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고 네 혐에 떠안을 게 더 많아진다. 알지? 조직 다 도망가면 현장에서 체포된 너 혼자가 모든 죄를 덮어쓰는 거야. 강민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땡땡동 아파트 단지 뒤 골목, 거기 지하실이요. 비밀번호는 3792입니다. 만석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몸을 돌려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한다. 최진혁이 빠르게 무전기를 들고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연락을 취하며 영장 청구 절차와 현장 지원 요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식 수사 체계가 가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사실 이미 전날 밤 현직 수사대장과 연락을 취해두었습니다. 비공식적인 끌어들이기였지만 공식 영장 없이 무리하게 진행해서 증거 효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두었습니다. 30년 경험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지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석 씨는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최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은퇴하고도 여전히 이런 일 하고 싶으세요? 만석 씨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골목들과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고 싶다기보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냐? 최진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아지트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추고 모두 소리를 낮추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지원 인력이 2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골목 양끝과 건물 외부 비상구 쪽 출구를 막았습니다. 만석 씨가 앞장서서 지하 입구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묵직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번호 패드에 3791을 눌렀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 번에 밀어 젖혔습니다. 경찰이다. 전부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아지트 안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박민우와 채팅 담당, 대포 통장 관리책,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20살 정도의 청년 하나. 박민우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자 도리어 짧은 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영장 있어요? 불법 침입 아닌가? 형사 하나가 영장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있습니다. 박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지트 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보자
박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허름한 낡은 점퍼를 입은 백발의 노인. 자신이 틀딱이라고 조롱하며 사기 표적으로 삼았던 그 사람. 만석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주변 형사들의 자연스러운 중심이 되어 아지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만석 씨는 조용히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세 대의 컴퓨터 쌓인 대포폰들, 위조 수표 재료들, 벽에 붙은 범행 대상 목록처럼 보이는 메모들. 그는 박민우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 같은 놈들 잡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최진혁에게 눈짓했습니다. 다 확보해. 아지트 안에 있던 4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컴퓨터 3대, 대포폰 12개, 위조 수표 인쇄 장비 일체, 피해자 명단과 범행 기록이 담긴 서류들, 수십 개의 대포 통장 목록, 그리고 아직 출금되지 않은 범행 수익금이 든 현금 봉투까지. 압수물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최진혁이 대강의 규모를 파악하고 만석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피해 사건이 최소 수십 건은 넘는 것 같아요. 목록 보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총 피해 금액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수억 원 이상이에요. 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억 원이라. 그걸로 뭘 했냐? 밥은 잘 먹었어? 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압수물로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피의자들을 한 명씩 세우며 수갑을 채우는 동안 만석 씨는 아지트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소파, 컵라면 용기들, 재떨이에 가득 찬 담배꽁초들.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작전을 짜고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공간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만석 씨는 입술을 짧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그날 저녁 만석 씨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정임 씨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 됐어요? 응.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정임 씨는 더 묻지 않고 다시 국솥을 저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해요. 소고기 넣은 된장국 끓였어요. 만석 씨는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 그릇이 놓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숟가락이 오늘따라 유독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그날 저녁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민우를 비롯한 5명의 조직원 전원이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특수절도 등 다중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와 대포폰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수사팀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행의 건수는 당초 추산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피해자가 발생해 있었고 피해 금액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의 70% 이상은 60대 이상의 노인이거나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자 목록 안에 있는 몇몇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미 피해당한 뒤 창피해서 신고를 못했다고 수사관에게 털어놓은 70대 할아버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목표로 했던 사건,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에게 접근해 생활비를 탈취한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수사관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박민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강하게 버텼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경찰 절차에 하자를 물고 늘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증거들은 그의 버티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범행 계획 파일들,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조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들, 위조 수표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들. 이 모든 것들이 포렌식 기술로 복원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만석 씨가 거래 현장에서 준비해 두었던 개인 블랙박스 영상까지 더해지자 박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다른 조직원들도 차례로 자백했습니다. 구속 기소는 체포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우를 비롯한 조직원 5명 전원. 그 소식이 경찰 내부에 퍼졌을 때 만석 씨를 알고 있던 수많은 현직 수사관들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팀장님 역시 팀장님이에요. 진짜 전설이십니다. 은퇴하고도 이러시면 저희 어떡해요. 부끄럽게. 팀장님 덕분에 피해자들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 씨는 그 모든 연락들에 같은 내용의 짤막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네가 다 잘해줬다. 고생했어.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석 씨의 사연이 경찰 내부 소식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내부에서만 알려졌던 이야기가 이윽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실명이나 경위는 수사 기밀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은퇴한 베테랑 수사관이 중고거래 사기 조직을 직접 함정을 파고 잡아냈다는 큰 줄기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이 사연을 올리자 수십만 건의 조회수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할아버지인 척 연기하면서 포위망 짜놨다는 거잖아요. 장편 영화 한 편이네. 사기꾼들이 노인은 반응 느리다고 깔봤는데 그 노인이 30년 베테랑 수사관이었다니. 너무 통쾌하다. 피해자들한테 정말 잘 됐다.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댓글은 만석 씨가 마지막에 남겼다는 말을 소개하며 그 한마디가 너무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고요? 구속 기소되는 사기꾼들을 바라보며 만석 씨가 옆에 있던 최진혁에게 조용히 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이 머리 좋다고 까부는데 먹은 짬밥은 못 당하는 법이다. 그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4년 최고의 명언으로 불리며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만석 씨는 그 후에도 중고거래 앱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사기꾼을 낚으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산화도 팔고 오래된 책들도 팔고 가끔은 아내가 시킨 부엌용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 한 명이 직거래로 만나서 물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근마켓 오래 하셨어요? 매너가 진짜 좋으시네요. 만석 씨는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셈이에요. 이웃 주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익숙해 보이셔서. 만석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단순히 사기꾼이 잡혔다는 통쾌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수억 원대 조직 사기단이 잡혔고 피해를 본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 그것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꼭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석 씨가 공원 벤치에서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지며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평생을 수갑 채우고 증거 채집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30몇 년 동안 자신을 정의해온 역할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계기로 중고거래 앱을 시작했고 그 속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촉과 경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름한 쇼핑백 하나 들고 골목 앞에 서는 방식으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보는 눈도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퇴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석 씨가 골목 앞에서 낡은 쇼핑백을 든 채 서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 모습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느리고 서툴고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느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 가장 신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서툰 척하는 사람이 가장 날카롭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묵직한 것들을 겪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짬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석 씨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몇 가지 후속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 경찰청에서 중고거래 사기 예방 강화 지침이 새로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고액거래 시 신뢰 인증을 강화하고 안전거래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중 몇 명이 경찰서를 통해 만석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서를 통해 전달된 감사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들에게 6개월 전에 400만 원을 당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팔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요. 이번에 잡혔다는 소식 듣고 처음으로 밥이 제대로 넘어갔어요. 고맙습니다. 만석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그 편지를 접어서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왜 넣어두냐고 아내가 묻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또 몸이 근질근질할 때 꺼내보려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하세요. 가능하면 경찰서 앞이나 편의점처럼 CCTV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으슥한 장소나 주택가 골목을 지정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 거래 시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수표의 경우 즉시 은행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바로 알기 어려운 위조 수표를 이용한 사기가 빈번합니다. 세 번째, 거래 상대방이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주변에 알리세요. 이상한 느낌은 대부분 맞습니다. 네 번째,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창피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사기꾼이 다음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신고 하나가 누군가를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좀 뻥 뚫리셨나요? 이런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좋은 안전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